1993년 12월에 우리 기억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최종적으로 타결이 됐지, 쌀 시장이 개방이 됐지 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이때 더 중요한 건 한국 영화 시장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됐고, 이제 더 이상 한국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자본이 없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환경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뭔가 정부에서도 정신 차리고 뭔가 대응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93년이 기억하겠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 열풍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신 해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우리 각자 어떻게든 잘 살아야 돼. 새로운 걸 찾아야 돼. 이제 그런 의미로의 세계화였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상 산업이 굉장히 이제 떠오르고 있었고, 주라기 공원이 엄청나게 성공하면서 그때 그 과학기술 자문회의를 통해서 이제 보고가 이상민 위원장이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 주라기 공원의 1년 흥행 수입이 우리나라 차 150만 대의 수출과 맞먹는다라는 보고를 하셨어요. 그때 보고도 영상 보고를 하셨던 걸로 전해지는데,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니 무슨 딴따라가 우리 차 150만 대랑 똑같아, 그게 말이 돼? 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정말 영상산업이, 문화산업이 이렇게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모두에게 약간 충격적으로 좀 다가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충격을 좀 줘서 오히려 뭔가 이 산업에 대해서 좀 새로 봐야 된다라는 의지를 계속 이제 갖기 시작한 거고요. 문화예술진흥법도 만들고 뭐 영화진흥법도 만들고 법 체계를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1997년에 IMF 금융위기가 빵 터지게 되죠. IMF 금융위기가 터지고 이제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는 건 더 절실해졌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산업으로 가야 되지? 라는 고민이 되게 커졌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새롭게 제시한 게 이제 시시정보 사회론을 하면서 닷컴 버블, 인터넷 버블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고, 그래서 그때 인터넷 산업으로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좀 개척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문화산업에 대해서 약간 더 이해도가 높으셨어요. 김영삼 대통령보다 조금 더 이해도가 높으셨고, 문화산업이 조금 더 우리의 중무장대한 산업을 대신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이해도가 조금 더 높으셨던 것 같아서, 이때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다시 만든다. 다음은 손을 서 이 문화산업이 그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때부터 영화산업에 벤처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문화산업에 대해서 약간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거버넌스 원칙을 딱 정하셨는데, 8길이 원칙,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영국에서 문화산업을 지원할 때 갖고 있는 원칙인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문화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보니 그 문화부의 관료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얘는 지원해, 얘는 지원하지 마라, 이런 걸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불가능하죠. 문화부 관료의 입장에서 이걸 어느 게 성공할지, 어느 걸 정책적으로 지원을 줄지 골라내야 되는 그런 일이 되잖아요. 정부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근데 영화인들이 그 꼴을 도대체 용납을 할 수 없다라고 나선 겁니다. 그럴 수는 없다. 당신들이 뭘 아냐? 영화에 대해서 뭘 아는데 니네가 정해준 거에 돈을 주고 안 주고도 정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지원기관을 만들어서 그 지원기관의 전문가들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하게 하고, 정부는 그 지원기관에 돈을 지원되는 상태로, 그게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8길이가 이제 요만큼이잖아요. 딱 요만큼 거리를 두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 8길이 원칙이 사실 이때부터 우리 문화산업의 약간 정통의 그 거버넌스 원리가 되었고, 이 원칙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화산업 정책에 있어서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책적 틀을 만들었는데, 두 분 다 중요하지만 이 민간에서 물꼬가 투자가 될 수 있게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그 한류 산업 성공에 있어서 정부가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사실 이 부분. 정부가 지원도 해야 되지만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줘서 돈이 스스로 흘러갈 수 있게 해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반을 확 넓히는 것까지는 아니다. 근데 돈으로 연결되지는 않네. 여기까지가 이제 2010년대 정도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에 이제 세상이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되는 게 초고속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이제 OTT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넷플릭스가 2016년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넷플릭스가 한 번 사주면 이 회사가 알아서 자막도 나라별로 붙여서 바로 그 날부터 전 세계에 이렇게.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제일 중요한 건 유통, 글로벌 유통 회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한국 드라마 보니까 북미나 유럽에서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던데 그 사람들 위해서 한국 드라마 만들어봐. 우리가 자막은 다 붙여주고 가격도 잘 찾줄게. 그래서 그때부터 OTT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들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히트를 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참고 삼아서 보시는 건데 넷플릭스에서 진짜 우리나라 드라마 많이 봐? 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작년 연간 표인데요. 그러니까 각 국가에서 그 해에 제일 많이 본 드라마들 10개씩을 자르는 건데 제가 별표를 한 게 한국 드라마예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10개 중에 10개가 우리 드라마고 일본에서는 8개, 태국에서는 뭐 5개, 홍콩, 베트남 같은 경우가 요즘 좀 일곱 여덟 개 가는데 아시아권에서는 지금도 각 나라별 차트 들어가면 1위부터 10위 사이에 한 7, 8개씩은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있어요. 물론 넷플릭스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넷플릭스 입장에서 한국 드라마에 투자를 하는 건 너무 이제 당연한 거예요. 아시아에서 이만큼 봐주는 드라마들이 오히려 아시아에서도 미국 드라마보다 한국 드라마들을 훨씬 더 친숙하게 여기고 있는 거고 물론 여기 나라가 좀 바꾸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한국 드라마들의 수준은 세계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것 다음으로 뭘 봐야 되지 하면 한국 드라마를 떠올리고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